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느냐고 뭐 누군가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걸 포기했을 수도 있고 술 한잔 하는 그런 안락함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포기 중에서 가장 이제 금액적으로 가장 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이거보다는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해줄 거야. 금전적이든 만족감이든, 예, 그런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원하는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고객이 먼저 생각을 할 거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교환을 통해서 고객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익이 나지 않는 거를 고객한테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분명히 수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고객도 이 물건을 소비하면서 그 소비에 따른 고객의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꼭 구매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가격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런 나만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이 거래라든지 교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 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뭐 사과를 심었으면은 저 사람이 뭐 소하고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이 소하고 이 사과하고 서로 이득이 일어나야지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끝나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어야지 고객의 구매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거는 가격에 따른 일반적인 그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6,000원일 때는 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값비가 6,000원일 때는 살 사람이 없는데 0원에 가까워질수록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0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라고 하진 않아요.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쌀수록 수요의 양은 많아진다. 비쌀수록 살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 이게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은 이제 반대로 되죠. 나한테 이득이 많으면은 더 팔고 싶어지고, 나한테 남는 게 없으면은 안 팔려고 하고, 이 두 지점이 만나는 게 가격이 형성되는 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지점을 넘어갖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안 팔리진 않아요. 팔리긴 하는데 매출 금액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제가 11월 1일 날 자고 일어났더니 공급가가 일제히 올랐더라고요. 10% 정도가. 그래서 저도 10%를 올렸어요. 매출량이 한 50에서 70% 떨어지더라고요. 10일 정도, 원가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10일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낮췄어요. 원래 25% 정도 마진을 보고 팔았었는데 팔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7% 정도 마진을 낮추고 다시 이제 복구는 했는데, 마진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진이 적더라도 회전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회전이 많이 될수록 남는 게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만 원을 가지고 돌리는 거하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돌리는 거하고는, 만 원 가지고 50% 해봤자 5천 원뿐이 안 되지만 100만 원이면은 10%만 해도 10만 원이잖아요. 그냥 회전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잖아요. 실패해서 끝나면은 그거는 그냥 실패가 되지만, 실패가 경험이 되었고 다른 방향을 찾게 된다면은 그건 어차피 밑거름이 되는 거니까. 에디슨도 한 10,000번 실패하고 그 중에 한두 개가 터진 거잖아요. 우리도 한두 개만 터뜨리면 돼요. 내가 포기하고 다 이렇게 놔버렸을 때는 아무 방법도 없고 뭔가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핑계거리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방법에선 내 탓이 아니야, 다 세상 탓이야, 이렇게 돌렸다면은,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여기서 내가 해봐야지, 내가 바꿔봐야지 하면서 이제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뭐 진행을 하다가 온라인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분명히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망할로 해서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경험이 되는 거고,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위기라고 하잖아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으니까 기회를 보고 방법을 찾는 우리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 유통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조해갖고 도매 저 통해서 소매를 갖다가 소비자까지 이런 구조라면은 온라인 구조는 조금 틀려졌어요. 요즘에는 리셀러라고 해갖고 제조사에서 이제 소매사나 도매사 쪽으로 다 넘어갈 수가 있고, 소매사에서 소비자로 가고 소비자가 또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시장이 오픈마켓이라는 시장이 되면서 여기서 제조사, 소매사, 도매사, 소비자,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SNS라 해서 유튜브 통해서도 지금은 내가 얼마큼의 시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시장 속하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우리는 소매사인데 제조사하고 직접 컨택할 수도 있고, 뭐 도매사를 통해서 제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건 제조사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도매사, 소비자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같은 마켓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소비자를 잡을 건지, 제조사보다 나한테 뭐가 더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러 다양성,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어와서 뭐 하나도 못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계속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해보면서 우리도 그런 매출이 나게끔, 온라인 판매를 다 해보셨지만 그 구매 대행, 그러니까 배대지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구매 대행도 있고, 위탁 판매라고 해서, 위탁 판매의 정확한 개념은 제조사하고 얘기를 해갖고 제조사에서 판매를 좀 해줘라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고객한테 이제 광고라든지 해갖고 내가 판매를 대신해 주는 게 위탁 판매예요. 위탁 판매의 개념은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위탁 판매는 거의 리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사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이 제품 괜찮네, 경쟁력 있네 하면은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팔고, 그 제조사나 그런 마켓에서 주문해가지고 고객한테 바로, 이런 걸 이제 리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할게요. 위탁 판매하고 리셀은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 그리고 이런 위탁 판매나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고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반품 부담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구매를 해서 나도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만약에 이 상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내가 샀던 데에다가 문제 있다고 해서 반품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재고 부담도 없고 반품 부담도 없는 게 위탁 판매가 좋은 거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반품적으로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좀 부담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재고 부담도 있고 반품도 내가 해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이제 한 번에 사다 보면은 가격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죠.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판매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할 거는 여기서 위탁 판매, 그러니까 리셀하고 위탁, 이 두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오픈마켓이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가격 비교,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게 뭐 쿠팡도 있고 G마켓도 있고 해서 전 마켓의 가격을 비교하는 게 주 기능이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약간 판매자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 지원해주고 뭐 광고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 때문에 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소비자 친화적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좋아해요. 고객이 많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근데 얘기 드렸다시피 정산이 거의 2달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 달 있다가 70%, 두 번째 달에
30%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다 보니까 회전율 쪽에서 굉장히 낮은데, 얘네가 좋은 게 약간 상품 노출을 노테이션 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 제품을 살만한 고객한테 돌아가면서 보여주니까 판매가 좀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보 셀러들이 진입하기가 좀 쉬운 게 쿠팡인데, 제일 문제는 아무래도 정산하고, 정산이 문제예요. 정산하고, 그리고 소비자 친화적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반품해버려요. 판매자 입장 상관없이 반품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반품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하다 보면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11번거나 옥션이나 스마켓이나 이제 다양한 오픈마켓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오픈마켓들은 내가 상황이 되면은 많이 입점을 할수록 좋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많아지는 거니까. 내가 한 군데서, 그러니까 편의점도 한 군데서 매출을 내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지점에서 매출 내는 게 나한테 이제 이득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관리가 좀 불편하겠죠.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뭐 시간적으로나 여력이 된다면은 여러 군데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게 좋고요. 근데 저는 귀차니즘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아래쪽은 쿠팡. 똑같이 10,000원을 가지고 회전을 했을 때, 빠른 정산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달 동안 스마트 스토어로 회전시킬 수 있는 금액이 174만 4,486원. 근데 쿠팡은 한 달 동안 회전시킬 수 있는 게 17,000원. 이게 정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10% 마진을 한다고 했을 때, 빠른 정산을 하면은 내가 10,000원을 판매를 하면은 내일 정산이 11,000원이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근데 쿠팡은 10,000원을 판매했을 때 한 달 있다가 7,000원이 정산이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쿠팡으로 한 달에 내가 팔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금액은 오늘 판 10,000원하고 한 달 있다가 7,000원 받는 걸로, 그때 이제 7,000원치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17,000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얘는 계속 복리로다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되면은 복리로다가 계속 10%씩 붙기 때문에 내 매출액이 170만 원까지 돼요. 그러면 얘가 17,000원에 만약에 50%를 한다고 해도 8,500원 이 정도 되고, 얘는 170만 원에 10%만 해도 17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차니즘도 귀차니즘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 카드 한도가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라는 한도를 나는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카드를 10만 원씩 긁으면 나한테 내 마진까지 해서 현금으로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카드 한도가 다 찼어도 즉시 결제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카드는 결제를 내가 현금으로 입금을 하면은 다시 한도가 그만큼 차요. 거의 무한에 가깝게 내가 회전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만 일어난다면은 내가 한 달에 몇 억이건 매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카드 한도 상관없이 계속 입금을 시켜주면서.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매출이 많아지면은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출만 많아지면은 세무사 쓰면 되고, 직원 쓰면 돼요. 내가 일 안 해도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세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어차피 빌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력. 그러니까 내가 뭔가 먹는 것도 내가 뭐 다 재배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의 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쓰면 돼요. 변호사 써도 되고, 내가 부가가치를 얼마큼 창출하느냐가 문제지. 의사들도 보면은 컴퓨터 수리를 했을 때 버튼을 누르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불러?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컴맹인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서 내가 최고로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면은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 지금 3분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그 정도 부가가치라고 했을 때, 1시간이면은 그래도 꽤 됐잖아요. 그래서 알바들 뭐 시급 3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 하세요 하면은 안 한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알바한테 내가 3만 원 주면은 최소 나도 3만 원은 그냥 생기거든요. 알바를 사람 한 명 써서 그 사람의 2배 정도는 내가 가져가요. 그러면 알바를 쓰면 쓸수록 내가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만 원 나한테 벌어주고 이 사람도 나한테 3만 원을 벌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매출만 많이 늘려놓으면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객한테 어떻게 이득을 줄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쓸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 자동화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할 게 거의 없어져요.